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추진하는 3기 신도시의 마지막 입지가 발표됐습니다.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서 30만 가구를 짓기로 한 구상이 완성된 겁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남양주와 하남, 그리고 인천과 과천이 발표됐었죠. 마지막으로 추가된 두 곳은 고양 창릉동과 부천 대장동입니다. 서울의 동쪽과 남쪽에 치우쳤던 것이 이제 서쪽으로도 확대된 겁니다. 먼저 조현선 기자가 새로 지정된 두 곳을 취재했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경계선과 거의 맞닿아 있는 고양 창릉지구. 정부는 이곳에 1기 신도시인 일산 신도시의 절반 규모로 신규 택지를 지정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서부 지역인 고양 창릉동과 부천 대장동에 각각 813만 제곱미터와 343만 제곱미터 규모의 신도시를 건설합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은 3기 신도시의 마지막 지구로 지정된 부천 대장동 부지입니다. 이곳엔 총 2만 가구가 들어서게 되는데요. 이 3기 신도시들은 이르면 2022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9월과 12월에 이은 세 번째 신규 택지 발표로 정부는 이번 발표로 30만 호 부지를 확정했습니다. 오늘 3차 공급 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28곳에 11만 호의 입지를 확정했습니다. 1, 2기 신도시보다 상대적으로 서울에 더 가까워 분양 가격이 높아질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저적도시 면적을 늘려서 지역에 맞는 기업 유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지역 경제도 살아나고 미부장도 안 나타나고. 이와 함께 정부는 지하철 신설과 간선 급행버스 등 교통대책도 동시에 추진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네, 이번 3기 계획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양 창릉과 같은 대규모 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서울과 경기의 자투리 땅 26곳도 포함됐습니다. 서울에서는 사당역 부근 그리고 왕십리역 부근이 눈길을 끕니다. 계속해서 김단비 기자입니다. 주차장 등 복합 환승센터가 들어서기로 한 서울 사당역 인근 부지입니다. 지하철과 광역버스 정류장이 인접해 서울과 경기 남부 지역을 쉽게 오갈 수 있는 노른자 땅입니다. 정부는 이곳 2만 2천 제곱미터에 1,200호를 짓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은 교통 문제를 걱정합니다. 이미 서울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은데 더 많은 가구가 들어서면 교통체증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그렇잖아. 지금도 1시간씩 막 아침에 서 있거든. 가지고 싸우고 막 부딪히고 맨날 그러는데. 철도 부지로 남아있는 왕십리역 인근 5,600여 제곱미터 부지에도 299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번 3차 신도시 계획에는 환승센터와 철도 부지 같은 서울의 자투리 땅 19곳을 총동원해 주택 10,000호를 공급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안산 장상과 용인 구성역 등 경기 지역 자투리 땅 7곳에도 4만 2천 가구가 지어집니다. 하지만 이 같은 자투리 땅에 편의시설이 들어올 것을 기대했던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있어 실제 주택 공급 계획이 실현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갈등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네, 서울의 인구를 분산하려면 서울 바깥에 좋은 집을 짓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교통 문제 해결도 시급한데요. 정부는 경기 고양에는 지하철까지 새로 짓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년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김남준 기자입니다. 서울 광화문에서 3기 신도시로 추가 선정된 고양 창릉까지 차로 이동해봤습니다. 4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대중교통을 타면 2배에 가깝습니다. 버스 타고 나가서 지하철을 갈아타고 그리고 나가야 되니까 아무튼 1시간의 시간이 소요돼요. 정부는 서울 서부선을 연장해 세절에서 고양시청까지 7개 역을 새로 짓기로 했습니다. GTX-A까지 들어선다면 용산과 강남 등 서울 주요 도심까지 30분대 출퇴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김포공항역과 부천 운동장역을 연결하는 광역 급행버스도 신설해 부천 대장동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시간도 단축합니다. 하지만 2028년 일부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서부선은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연장선 신설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의 주택 수요를 단기간에 분산시키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3기 신도시가 서울보다 기존 신도시 인구를 더 많이 흡수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서울하고 가까운 쪽이 많이 유독 인구가 몰리겠죠. 우리 아들 같은 경우도 글로 되면 글로 가야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거 신도시의 실패 사례를 반복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교통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한반도 안보 소식입니다. 북한이 쏜 발사체를 두고 우리 군이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사일이라는 건지 아니라는 건지 대단히 어정쩡했습니다. 보고를 받은 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장조차 헷갈렸나 봅니다. 브리핑을 했다가 그 발언을 2시간 만에 주워 담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김철중 기자입니다. 군 당국의 보고를 받고 브리핑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 군의 판단이 미사일인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아니라고 말합니다. 미사일로 보기 어려운 건가요? 그렇습니다. 미사일로 보지 않는 이유도 설명합니다. 미사일로 보기 어려운 이유가 거리 때문에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리와 고도, 궤도를 따라간 거리와 이 고도를 보면은 그것이 미사일인지 아닌지를 식별할 수가 있는 거죠. 예. 발사된 발사체의 비행거리가 200km 정도로 짧아 미사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북한의 행위를 도발이 아닌 훈련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도 전했습니다. 북한이 이번 그 동해상에 발사체를 쏜 것은 도발 의도라기보다는 화력 타격 훈련이었다. 하지만 군은 안 위원장의 발언을 즉각 부인했습니다. 보고 자리에 있었던 군 관계자는 미사일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없었다면서 한미가 모두 분석 중이라고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안 위원장은 발언 2시간 뒤 단거리 미사일로 특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네, 그런데 이 똑같은 브리핑을 들은 야당은 우리 안보 당국을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았는데 아니라면서 우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국가정보원을 두고 국정원이 아니라 북정원이라고까지 불렀습니다. 이어서 안건우 기자입니다. 국방부로부터 긴급 현안 보고를 받은 자유한국당은 북한이 쏜 단거리 발사체가 미사일의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윤석열 위원장은 단거리 미사일이 아닌 가능성에 대해서 하는데요. 국방부 얘기는 이게 본인들은 그렇게 보고한 바 없다. 국방부도 한미 정부 당국이 이스칸데르와 비슷한 미사일인지를 정밀 검토 중이라는데. 북한이 쏜 발사체에 대해 정부가 미사일이란 표현을 쓰길 두려워한다는 성토도 이어졌습니다. 우리 군과 정보 당국은 애써 축소해주는 모습입니다. 강도가 휘두른 칼을 요리용이라고 해줄 판입니다. 북한의 도발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가 지나치게 정무적이라는 겁니다. 어제 국회 보고에서 북한의 이번 발사가 과거처럼 도발로 보이지 않는다고 한 국정원을 향해서도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래서 세상 사람들이 국정원을 북한을 옹호한다는 의미에서 북정원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쏜 발사체의 정체를 놓고 여야의 충돌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네, 북한이 쏜 발사체가 남긴 하얀 연기가 바다 위로 보입니다. 이 인공위성 사진을 공개한 미국의 민간 연구소는 이거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며 사거리가 400km가 넘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우리 군은 분석에 몇 달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사흘 만에 결론을 냈습니다. 김정한 워싱턴 특파원이 직접 들어봤습니다. 북한 발사체의 발사 순간을 우주에서 포착한 인공위성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입수하고 공개한 미국의 미들베리 연구소가 추가 분석 결과를 채널A에 밝혔습니다. When we ran it for this missile, we got 450, probably has a range of 400 or 500 kilometers, depending on the detail. 루이스 소장은 이번 발사체에 대해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며 한국을 사정권에 둔 매우 위협적인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거리 분석에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국정원의 설명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조만간 해당 분석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전문 연구기관에서 우리 당국에 발표하는 상반된 결론을 내놓으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They're calibrating. I mean, I think the North Koreans are not going, they're holding off with the big stuff, which is why I kind of draw the example to the 2005-2006 period. 우리 정보 당국의 분석과 달리 위협적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미국 조야에서는 북한이 과거 패턴에 따라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환입니다. 한반도의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 일간 신문에 보낸 기고문의 한 대목입니다. 지난달에 미리 작성한 것이라지만 청와대는 북한의 무력 시유 이후에도 수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요즘의 안보 상황과는 다소 거리가 느껴집니다. 손영일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아 오는 10일 독일 일간지에 실릴 기고문 내용을 미리 공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기고문에서 한반도의 하늘과 바다, 땅에서 총성은 사라졌다며 한반도의 봄이 이렇게 성큼 다가왔다고 썼습니다. 또 개성연락사무소는 서로가 대화하고 접촉하는 통로로, 한국은 촉진자라고 지칭했습니다. 문 대통령 취임 후 남북 간 평화 모드가 조성됐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하지만 하노이 회담 결렬이나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에 대한 언급은 빠졌습니다. 독일이라 그랬을 경우에 군사합의서를 위반한 거고, 또 판문점서부터 평양에 이르기까지 정상회담을 통해서 만들어낸 그 선언이나 이런 것들을 다 무색해하는 거기 때문에 일부러 이제 얘기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네요. 청와대는 기고문을 지난달 보내 현 상황을 반영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발사일과 기고일 사이 시간이 있었던 만큼 의지만 있으면 수정이 가능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이 쏜 발사체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손영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 원대 분식 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삼성바이오 공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공장 마룻바닥을 뜯어보니 노트북과 서버가 나왔는데요. 무엇을 숨기려 한 걸까요? 이동재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오후 인천 송도의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장에 숨겨져 있던 노트북 수십 대와 서버를 찾아냈습니다. 공장 바닥마루를 뜯으면 전기 배선을 보관하는 높이 80cm 정도의 공간이 드러나는데 여기에 주요 임직원들의 노트북과 서버가 보관돼 있었던 겁니다. 삼성바이오가 지난 2015년 자회사의 회계 처리 기준을 변경해 고의로 분식회계한 의혹을 확인할 증거가 담겨 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장 여러 동에서 같은 방식으로 증거인멸이 이루어졌다면서 데이터가 삭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바이오 보안실무 책임자인 A씨에 대해선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그제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직원 자택에 회사 공용 서버가 은닉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압수한 컴퓨터와 서버를 분석해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에 나섰는지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1인당 $10,000, 우리 돈 약 1,100만 원 이상을 신고 없이 외국에 반출하면 불법입니다. 그런데 270번이나 검색대를 몰래 통과한 일당이 붙잡혔는데요. 신발 밑창, 여성 속옷까지 동원됐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경찰 앞에서 한 남성이 옷을 벗습니다. 속에 받쳐 입은 여성용 보정 속옷 안에서 유로화 뭉치가 나옵니다. 신발 밑창 아래에도 500유로 돈다발이 발견됩니다. 남성이 숨긴 외화는 우리 돈으로 3억 원 이상, 모두 필리핀의 불법 도박장에서 환전용으로 사용될 돈입니다. 도박장을 운영하는 53살 A씨는 한국 관광객에게 받은 원화를 친형의 대포 통장에 입금했습니다. 친형은 이를 달러나 유로로 바꾼 뒤 운반책을 시켜 필리핀으로 가져가 현지 돈으로 환전해줬습니다. 현지에선 원화로 거액의 도박 자금을 환전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6년 10월부터 올해 초까지 270차례 넘게 반출한 외화는 1,080억 원, 중간에 챙긴 환율 시세 차익만 19억 원이 넘습니다. 매주 한두 번씩 운반책이 공항을 이용했지만 공항 보안 직원과 세관 모두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신발 밑창하고 허벅지 부위에 생겼는데 공항 검색대 통과할 때 거기는 금속만 탐지하거든요. 검색대 통과할 때는 확인이 거의 안 되죠.
경찰은 A씨의 친형을 포함해 8명을 구속하고 A씨에 대해선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12살 의붓딸을 살해하고 저수지에 시신을 버린 비정한 30대 의붓 아빠. 검찰로 넘겨지며 오늘 다시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오늘은 어떤 말을 했을까요? 공국진 기자입니다. 여중생 딸을 살해한 의붓 아빠 김모 씨가 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딸에게 한 말씀만 해주세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면 살해 현장에 함께 있었다고 자백한 친엄마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혹시 아내는 구속을 피했는데 억울한 점 없으십니까? 죄송합니다. 김 씨는 지난달 27일 12살 의붓딸을 살해한 뒤 광주의 한 저수지에 유기했습니다. 경찰은 의붓 아빠 김 씨를 검찰에 넘기며 살인 대신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자신을 성범죄자로 신고한 의붓딸의 안갚음을 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살인죄는 5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되지만 보복살인은 최소 10년 이상 징역형으로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범죄로 신고했다는 그거에 대한 앙심을 품고 살인을 저지른 걸로 저질성, 악행이 더 일반 살인죄보다는 더 세다 그래서 김 씨를 도와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입건된 친엄마 유모 씨에 대한 보강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유 씨는 남편이 무서워 가담했을 뿐이라며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추가 증거들이 확보되는 대로 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이른바 버닝썬 사건의 핵심 인물인 가수 승리. 하지만 정작 경찰은 이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에 신중을 기하며 미뤄왔는데요. 여기에 검경 수사권 갈등이 영향을 미쳤다는데 무슨 얘기인지 박건영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경찰이 가수 승리를 소환 조사한 횟수는 모두 17차례에 이릅니다. 강도 높은 보강 수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물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승리가 받고 있는 혐의는 성매매 알선 혐의와 버닝썬 자금 횡령, 불법 촬영물 유포, 식품위생법 위반 등 4개입니다. 이 가운데 경찰은 성매매 알선과 횡령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승리를 구속해야 하는 사유로 2가지 혐의를 집중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인 겁니다. 그러나 승리는 관련 혐의를 줄곧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부인하시나요? 경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수사권을 놓고 검찰과 힘겨루기를 벌이는 가운데 검찰이 수사 부족 등 이유를 대며 영장 신청을 반려할 경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또 승리 수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큰 만큼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될 경우 부실 수사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나옵니다. 경찰은 내부적으로 조율을 거친 뒤 이르면 내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공공기관의 엉터리 채용이 취업준비생 청년들을 또 올렸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 가산점을 엉터리로 관리해 당락이 억울하게 뒤바뀌었습니다. 우현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지난해 6월 무기계약직 신입사원을 뽑는 채용 공고를 냅니다. 6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사람은 81명. 그런데 이 채용 과정에서 합격 대상 26명이 탈락한 사실이 중소벤처기업부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애초 서류 전형에서 생활보호 대상자 등에게 주어져야 할 가산점은 2점이지만 실제로는 5점이 주어지면서 탈락했어야 할 26명이 무더기로 합격한 겁니다. 공단 측은 책임을 외부 채용 전문 업체의 탓으로 돌립니다. 저희 이제 직원이 직접 업무를 했던 건 아니고요. 일차적으로 위탁 업체가 이제 직접 모두가 이제 발생했던 사안입니다. 그러면서 공단 측은 탈락한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올해 채용에서 서류 전형을 면제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들은 채용의 투명성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다른 열정적인 취업준비생들의 자리를 뺏은 것 같아서 투명성 있는 그런 채용을 해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가산점과 채점 오류 등으로 합격자가 뒤바뀔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검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건강 관련 소식입니다. 희귀병이나 암에 걸린 환자가 부담 없이 값비싼 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강보험 제도가 있습니다. 위험 분담제라는 것인데 그 지원폭을 넓혀달라는 호소, 그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공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년째 산소호흡기를 달고 사는 난치성 천식 환자 정동일 씨는 병을 얻은 이후 일상이 마비됐습니다. 너무 힘들어지면 기침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못했는데 저는 그때는 이제 의식불명으로 빠지는 거예요. 하루에도 약만 20가지를 먹는 정 씨는 언제 발작이 일어날지 몰라 노심초사입니다. SNS를 통해 해외에서 발작을 크게 줄여주는 신약이 나온 걸 알고 기뻤지만 잠시뿐. 위험분담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 회당 200만 원이 넘는 주사값 때문에 정 씨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여태까지 나온 거 하면 한 5천에서 한 1억은 깨진 것 같아요. 부럽죠, 이제. 아, 저거 먹으면 저렇게까지 활동을 할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 루푸스병 판정을 받은 김진애 씨는 50년 만에 신약이 나왔지만 치료제는 구경도 못하고 있습니다. 루푸스병의 신약이 비싸기 때문입니다. 가장 지금 바라고 가장 관심 있는 거는 신약이에요.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는 거는 환자한테 굉장한 고통이거든요. 최근 청와대 게시판엔 중증 아토피질 환자의 사연도 올라왔습니다. 현재 위험분담제가 적용되지 않는 중증 질환자용 신약은 1회 투약하는 비용이 보통 100만 원을 넘어갑니다. 의료진은 신약이 있는데도 환자에게 쓰질 못해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환자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새로운 약에 대한 약값이 책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환자들은 신약을 기다리며 소박한 꿈을 꿉니다. 잠 좀 푹 자고 싶어요. 그거랑 애 엄마랑 애들 데리고 좀 여행 좀 가고 싶어요.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네, 지금 보신 대로 값비싼 신약을 쓰도록 위험 분담제 적용 범위를 넓힌다면 제일 걱정은 역시 국가 재정의 부담이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 학계의 분석 결과는 달랐습니다. 이어서 홍유라 기자입니다. 우리 1년에 수십조라고 하는 건보를 쓰는데 왜 그중에 몇천억을 저분들을 해서 못 쓰고 빨리 고쳐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위험 분담제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처럼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예산 등 여러 조건을 따져본 뒤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임상적 유용성이나 비용 효과성을 봐서 확대를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부에서 재정 부담이 커진다고 우려하지만 학계의 분석 결과는 다릅니다. 100%로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결론적으로 환경청 위험분담의 경우에는 그 원리상 추가적 재정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현행법 아래에서 적용 대상을 늘릴 수 있다는 법적 해석까지 나옵니다. 삶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키는 질환을 포섭할 수 있다고 규정의 변경 없이도 그 위험분담제를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2013년 12월 도입된 위험분담제를 제약기술 발전 속도에 발맞춰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내일 어버이날을 앞두고 부모님의 건강을 염려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봤더니 60대는 치아, 70대는 치매 걱정이 두드러졌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뭔지 모르죠. 기운이 없고 잠을 10시간 이상은 자야지 좀 개운하고. 50대 달라고 60대 달라고 자꾸 달라지. 혈압약도 먹고 있고 그냥 조심해서 음식도 조심해서 먹고.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지난해 연령별 환자들을 분석한 결과 50대부터 특정 질병들이 두드러지게 증가했습니다.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는 40대보다 2배로, 퇴행성 관절염 환자도 3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특히 눈의 노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50대 백내장 환자는 40대의 4배가 넘습니다. 30, 40대의 생활 습관의 문제가 질병으로 이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그 다음에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중요합니다. 60대에 접어들면 치아 치료가 급증합니다.
50대보다 치아 질환자가 3배 이상 늘고 1인당 치료비도 평균 100만 원이 넘습니다. 65세 이상부터 임플란트 시술에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져 적극적인 시술에 나선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70대에는 치매 환자가 60대의 13배로 눈에 띄게 늘어나는데 치료가 어려운 만큼 정기검진 등으로 조기 발견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수사권 조정안을 놓고 검경 갈등이 점입가경입니다. 검찰에서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선봉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죠. 오늘은 국민 인권을 위해서는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고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줘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사흘간의 연휴를 끝내고 출근한 문무일 검찰총장은 다시 한번 국회에서 논의 중인 수사권 조정안에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수사의 개시 그리고 종결이 구분되어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한 사건은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종결권에 우려를 드러낸 겁니다. 어제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이 문 총장의 우려도 경청돼야 하지만 최종 선택은 국회 몫이라고 못 박은 데 대한 반응도 내놨습니다.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확전을 자제하면서도 앞으로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 총장은 오늘 오전 1시간 동안 대검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여론전 등 구체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문 총장은 간부들에게 검찰 권한을 일부 내려놓는 방안도 강구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검찰이 수사 시작과 종결, 기소 권한을 한꺼번에 가지는 특수수사 기능을 분산시키자는 겁니다. 문 총장은 이르면 모레 기자들을 만나 수사권 조정 법안의 문제점과 검찰 개혁 방향을 자세히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일선 검사와 경찰들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격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내부망 게시판에는 상대 조직의 논리를 비판하는 이런 글들이 올라왔는데요. 최주현 기자가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검찰과 경찰 내부 게시판에서도 국회에서 논의 중인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의 힘을 빼야 권한 남용을 막을 수 있다는 경찰의 논리에 수사 지휘권은 반드시 폐지돼야 됩니다. 경찰 수사를 지배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검사들은 경찰 지휘권을 없애고 제대로 된 수사를 기대할 바에는 로또를 사겠다고 맞섰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자체 종결한 이후 검찰이 기록만 검토하도록 한 건 맨눈으로 대장암을 찾아내라는 말처럼 허무맹랑하다는 겁니다. 경찰 수사 과정의 인권 침해나 수사상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즉시 바로잡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통제 불가능한 공룡경찰이 탄생할 수 있다는 주장에 한 경찰관은 문무일 총장을 향해 수사권보다 더 막강한 기소 독점권과 영장 청구 독점권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경찰을 발 아래로 생각한다며 불만도 터뜨렸습니다. 두 수사기관의 서로를 향한 조직적 반발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네, 주말마다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있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오늘부터 전국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은 바로 견제했습니다. 대권 노름이라고 비판한 거죠. 이민찬 기자입니다. 넥타이를 차려매고 다소 어색한 모습으로 보궐선거 유세에 나섰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세 번의 장애 집회를 거듭하며 소매를 걷어붙인 셔츠 차림으로 변했고 원고 없이 연설에 나서 목이 쉴 때까지 투쟁을 외치고 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투쟁하겠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산을 시작으로 18일간 전국 곳곳을 누비는 민생 대장정도 시작했습니다. 민생 대장정은 문재인 정권의 민심 파괴, 좌파, 독재에 맞선 것입니다. 당원과 일반 시민들의 호응에 감격한 듯 눈물까지 보인 황 대표. 이 말씀들이 다 정말 애국의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눈물이 납니다. 황 대표는 국민 속으로 직접 들어간다는 민생 대장정의 컨셉에 맞춰 대중교통을 이동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숙식도 마을회관 등에서 해결할 계획입니다. 장외투쟁이 아니라 대선 행보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대권 노름과 공천 줄 세우기, 당력을 동원한 억지 집회와 연출된 현장 방문이 자유한국당인들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황 대표는 내일 경남으로 이동해 민생 대장정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미철입니다. 네, 국회의원들의 국회 발언은 속기록에 고스란히 기록됩니다. 그런데 질문한 의원이나 답변한 장관이 사후적으로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때에 허용되고 또 어떤 때에 불허되는지 최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분하게 하는데 계속 중간에서 지금 계시는 거 아닙니까? 예산은 막 주물르고 사법부의 대립은 이렇게 개떡같이 만들어가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부적절한 표현이나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뒤 자신의 발언이 담긴 속기록을 고쳐달라는 요청은 20대 국회 들어 모두 51건. 유은재 의원은 개떡가치를 엉망진창으로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부실 앞에 눈뜬 봉사였어요, 산업은행은. 심의원은 자칫 장애인 비하로 들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 눈뜬 봉사를 뜬 눈으로 당했다로 수정했습니다. 바른정당으로 옮겼지만 이전 정당으로 자신을 소개하거나 새누리당 울산 울주 출신 강길부 의원입니다. 용어 선택을 잘못해 수정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광주 사태를 꼭 하라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광주 사태라고 했습니까? 속기록 수정은 국회 사무처 권한으로 전체 발언 취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됩니다. 송 전 장관의 광주 사태나 이은재 의원의 야유를 뜻하는 일본식 표현, 야지 발언은 이 발언을 두고 공방을 벌였던 만큼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영화의 본고장 할리우드에서 한국 영화 리메이크가 활발합니다. 영화 악인전은 배우 마동석이 그대로 나오며 리메이크되는데요. 또 어떤 영화가 할리우드식으로 부활하게 될까요? 이현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 그날 밤에 있었던 일 나한테 싹 다 얘기해보세요. 내가 그놈 잡아줄라니까. 내가 잡는 게 빠를 것 같은데. 진짜? 얘기할까? 형사와 조직폭력배 두목이 손잡고 연쇄살인마를 쫓는 내용의 영화 악인전. 오는 15일 개봉을 앞둔 이 영화는 미국과 프랑스 등 104개국에서 팔렸고 할리우드 리메이크가 확정됐습니다. 재미교포 출신 배우 마동석은 미국판에서도 주연인 조폭 두목 역을 맡을 예정입니다. 이 나쁜 악당하고 나쁜 형사가 악마 같은 연쇄살인마를 잡는다에 굉장히 흥미를 많이 느낀 것 같고 글로벌하게도 펼칠 수 있는 세계관이라서 관객 1,600만 명을 모아 역대 흥행 순위 2위를 기록한 극한 직업도 한미 공동 제작을 거쳐 할리우드에서 리메이크될 예정입니다. 박찬욱 감독의 공동 경비구역 JSA는 오는 가을 할리우드에서 제작에 들어갈 전망. 올드보이 등이 할리우드에서 리메이크됐지만 최근 부쩍 늘어난 건 한국 영화 시장의 성장 때문입니다. 세계 최고의 영화 시장이라는 미국도 한국, 아시아를 주도하는 세계적인 시장으로 보게 된 거죠. 신선함과 색다름을 앞세운 K-무비가 영화의 본고장 할리우드에서도 통할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입니다. 미세먼지에 이어 한방눈 같은 꽃가루가 베이징 시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꽃가루들이 생겨난 이유 기가 막힙니다. 베이징에서 권호혁 특파원입니다. 거리에 하얗게 쌓인 꽃가루가 한겨울 눈밭을 방불케 합니다. 폭설처럼 흩날리는 꽃가루에 도로 위 차량들도 비상등을 켠 채 멈춰섰습니다. 꽃가루는 중국 당국이 1970년대 황사를 막으려고 심은 포플러 나무와 버드나무에서 나옵니다. 저렴한 가격과 빨리 자란다는 장점 때문에 베이징에 30만 그루를 심었는데 나무 한 그루당 매년 약 1kg의 꽃가루가 나오면서 봄철 대기오염의 또 다른 주범이 된 겁니다. 온몸을 휘감는 꽃가루에 마스크는 필수가 됐고 알레르기 환자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然后我们就是五一出游的时候
哎呀，到处都是，就跟下雪一样。如果吸入肺部的话，肯定对肺部造成伤害呀。皮肤，我觉得对眼睛也不舒服。 꽃가루 뭉치는 불도 잘 붙어서 차량 화재 등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뒤늦게 꽃가루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我们提前呢修剪一部分，提前要减少它的废墟的量。还有一个就是高压水枪喷水，这样我们就高压水枪。 베이징시는 내년까지 꽃가루 날림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나무들이 거리 녹화에 기여하는 부분이 커 당장 없앨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권호혁입니다. 네, 전국 노선버스의 절반 가까이가 멈춰 설 위기에 놓였습니다. 한국노총 소속 버스 노조가 내일부터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시작합니다. 자, 이건 주 52시간 근무제 때문이지요. 박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내버스에 걸린 현수막에 빨간 글씨가 선명합니다. 정류장 승객에게 보란 듯 중앙정부가 책임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오는 7월 주 52시간 근로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버스노조가 기사들의 인력 충원과 임금 보전을 요구하는 겁니다. 장시간 운전 때문에 졸음운전이 발생하고 계속 대형 교통사고가 이어지다 보니까 파업을 하지 않더라도 운행 자체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버스기사 평균 임금 346만 원 가운데 초과 근무 수당이 3분의 1 가까이 됩니다. 주 52시간 근무로 초과 수당이 없어지면 실제 월 수입이 80만 원에서 100만 원가량 감소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버스업계에선 정상 운행이 가능하려면 15,000명을 추가 고용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대신 차량과 노선을 줄이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노총 소속 버스노조 234곳이 내일부터 조합원 투표를 통해 총파업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곳 사당역 버스 정류장은 서울과 경기를 오가는 시민들을 비롯해 하루 4만 명 가까운 승객들이 이용하는데요. 버스 총파업이 가결될 경우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투표 결과에 따라서는 오는 15일부터 전국 노선버스 4만 5천 대 중 2만 대가 멈춰설 위기에 처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네, 미국이 이란을 강력하게 제재하고 나서면서 우리 기업이 이란에 수출한 수출 대금을 받는 결제 통로가 막혔습니다. 미국의 처분만 바라봐야 하는 우리 기업의 처지를 김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란 수출 대금 결제 통로로 사용됐던 원화 결제 계좌가 동결됐습니다. 최근 코트라는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원화 결제 시스템 운영이 중단돼 이를 이용한 이란과의 수출입 교역이 불가하다고 공지했습니다. 미국이 우리와 이란의 거래를 예외로 인정하던 기간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예외 인정 기간은 한국 시간 5월 2일 오후 1시. 원화 결제 시스템은 2010년 미국이 이란과의 무역에서 달러 거래를 금지한 가운데 한국에 예외적으로 승인해준 우회 결제 방식입니다. 이란의 수입 기업이 이란 중앙은행에 리알화로 대금을 입금하면 이란 중앙은행이 미리 확보하고 있던 원화로 바꾼 뒤 국내 은행에 개설된 계좌에 넣어 대금을 치르는 겁니다. 미국이 계속 예외를 인정해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갑작스러운 조치에 한 해 40억 달러 규모의 수출 시장이 하루아침에 막힌 겁니다. 국내 2,100여 개 수출업체는 초비상입니다. 엄청난 타격이죠. 수출로 하면은 접으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분통이 터지고. 이란 업체에서도 방법이 없다는 반응이라 국내 업체는 더 애가 탑니다. 전신환이 안 되도록 잘라. 그래가지고 못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도 못 있어요. 정부는 미국을 설득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 피해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람세스 2세가 거대하게 되살아나고 카이로의 건물들도 화려하게 칠해지고 있습니다. 3,000년 전 조상들이 남긴 유적을 이집트 정부가 대거 복원하고 나섰습니다. 카이로 서동일 특파원의 더 넓은 뉴스입니다.
이집트 역사상 최고로 빛나는 전성기였던 고대 왕국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고전 영화 10개. 배우 율블리너가 연기한 람세스 2세 때 이집트는 사상 최대의 영토를 확보했고 문화 발전도 눈부셨습니다. 3000년 전 영광을 대표하는 거대한 람세스 2세가 박물관 입구에 세워졌습니다. 무게 80톤에 높이는 12m. 사람이 옆에 서면 발목 정도밖에 미치지 못합니다. 2002년 공사를 시작한 이집트 대박물관은 보시는 것처럼 막바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축구장 70개 크기의 면적에 조성 중인 이집트 대박물관은 짓는 데만 거의 20년이 걸렸습니다. The galleries of the Grand Egyptian Museum will be showing up to 50,000 artifacts, many of them never shown before. 이집트를 철권 통치 중인 시시 대통령은 대박물관 건설을 비롯한 관광산업 육성에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사람은 물론 쥐, 고양이 등 동물의 미라까지 거의 매달 언론에 공개하도록 했고 수도 카이로의 건물들을 통일된 색깔로 다시 칠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칙칙한 모래 빛깔이 비문명적으로 보인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런 정부 정책에 국민들의 불만도 쌓이고 있습니다. 교통망이나 의료 서비스 개선 등 생활 필수 현안은 뒷전이고 겉모습 꾸미기에만 치중한다는 겁니다. ابسط شيء مثلا طب ما يعني مثلا كاكل وشرب يعني خلينا حضرتك اقول لك اكل وشرب لان دلوقتي بقينا اصعب حاجه. 관광 수입은 이집트 GDP의 12%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큽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해외 관광객 유치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정부와 민생부터 신경 쓰라는 이집트 국민들의 간극이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카이로에서 채널A 뉴스 서동일입니다.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근로자녀 장려금의 신청이 이틀 만에 100만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전체 지원 대상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국세청은 올해 평균 지급액이 110만 원으로 지난해 75만 원보다 35만 원 많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 달 전 동해안 산불 발생 당시와 비슷한 기압 배치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사이 강원 산지와 강원 동해안 지역에는 순간 풍속이 초속 21m 이상인 양간지풍이 예상되는데요. 이들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졌고 설상가상으로 건조경보까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작은 불씨가 강풍을 만나면 불씨가 바람을 타고 날아다니기 때문에 손 쓸 틈도 없이 대형 화재로 번지기가 쉽습니다.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다가 오후 들어서는 차차 구름량이 늘어나겠습니다. 내일도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미세먼지 걱정은 없겠습니다. 종일 대기질이 청정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구가 10도, 강릉이 14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1도까지 오르고 광주 22도, 대구가 25도 등으로 아침에 비해서 기온이 10도 이상 올라 따뜻하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집니다. 주 후반에는 많은 지역에서 25도 안팎의 초여름 더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서울의 집값 안정을 위한 3기 신도시가 개발됩니다. 서울로 향하는 출퇴근 지하철까지 건설합니다. 그런데요, 일자리 계획이 안 보입니다. 수도권은 이미 아파트 미분양이 시작된 곳입니다. 집이 모자란 게 아니라는 거죠. 서울 바깥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이 더 생겨나야 합니다. 그럴 때 서울 집값을 더 쉽게 잡을 겁니다.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 정책이자 최고의 주택 정책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